비대면 진료 성공 정착을 위한 과제는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자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인 곽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던데 맞지요? 예. 맞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가 일부 허용이 됐더니 소비자들, 환자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저희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원격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그 세미나를 마련을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주최하신 컨슈머워치의 이병태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또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소비자 입장에서의 경제 정책 또는 정부 정책이 되어야 되고 늘 소비자 후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자유기업원이나 컨슈머워치가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늘 이해 집단들의 그 힘겨루기가 더 우선이고 공급자의 이해에 부응하는 포퓰리즘이 더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이 늘 이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니즘 아주 그 타락한 시장 경제의 전형처럼 그거에 그 숙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텔레헬스 쪽은 사실은 뭐 정부나 사회에서는 수십 년째 실험만 하고 있고 구현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이 설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 비대면 의료 관련된 이 분야는 아마도 우리 소비자 관점에서 또 이 자유로운 기업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질이 지금까지 높아져 왔고 또 기술 발전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이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히 아직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왔고 그런 면에서 이 비대면 의료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이 기술의 발전을 이러한 비대면 관련된 의료 분야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 자세로 이 제도 개혁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또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포함한 병원, 각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기술적인 변화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수용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높아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풍부하게 있는 분야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그러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의사라고 하는 특수 전문직의 입장에서 일부 의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열려 있고 더 많은 기회가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병원 쪽 입장에서도 더 확대될 수 있는 분야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의사에게 불리하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의사와 병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환자와 의료 서비스를 필요하는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새로운 산업 또 새로운 우리 의료 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바람직한 그러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규제에 대해서 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시대적 변화를 잘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높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시점에서 오늘 이 컨슈머워치와 자기교본이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제와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의견이 정책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다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김병욱 의원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토론의 자리에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참여하려고도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당대회도 하고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전국으로 여기저기 지금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뭐 대표는 아닙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대신해서 혼자 이렇게 축하의 말씀 전하려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그 생활 환경에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또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학교 교육도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원격 교육 그리고 또 이 에듀테크로 활용한 이 교육 이런 방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좀 과도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이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아이들에게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대만큼 또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 공공에선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갭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소득이나 자산 격차에 따라서 또 이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원격 교육이나 새로운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그 학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교육 주체들의 좀 합의가 아직 잘 안 돼서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의료 분야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작부터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그 진료 형태에서 이런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그 의료 체계에 계신 분들하고의 또 마찰 또 갈등 이런 것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료도 결국은 이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그 우리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료기술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고 또 우리 ICT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의료, 교육, 그리고 또 뭐 사무직 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까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뭐 교육하고 의료하고 이런 그 노동 환경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좀 선도해서 한번 바꿔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자유기업원의 최승로 원장님,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기사로만 뵀던 우리 이병태 컨슈머워치 이병태 대표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원격으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과 관련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전해 듣고 저희 당과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입니다. 비대면 진료 국내 정착 방향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의미 있는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컨슈머워치 이병태 대표님과 자유기업원 최승로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계에서 그동안 연구하고 경험했던 지식 및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정책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비대면 교류가 활발해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IT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은 언택트 문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OECD 국가 중 29개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 허용으로 약 16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인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잘 조율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아무쪼록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2년 살다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의료를 비교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면 이 한국하고 일본이 OECD 국가 중에서 병원을 방문하거나 병원에서 입원하는 날짜가 가장 많은 나라죠. 근데 그것도 그냥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왜 병원을 그렇게 많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서 오는 시간적 낭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인식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의료 비용 중에서 보험이 커버 안 되고 아웃 오브 파켓을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의료 수가가 싼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의료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돈을 내는 돈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그 비대면 진료하고 연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그런 면에서 의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고 또 의사분들,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에 이제 발제를 우리 병원장님이 방금 되셨다 그러는 그 서울대학의 백남종 교수님한테 청해 듣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사실은 이제 유헬스다, 원격 의료다, ICT를 이용한 의료다, 디지털 헬스 이렇게 계속 변화가 돼 왔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원격 의료가 굉장히 거부감이 이제 생기면서 그거를 조금 조금 바이패스 하려고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원격 의료라는 말을 잘 쓰진 않죠. 근데 사실은 동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나누는데요. 원격 진료라 하면 어쨌든
환자와 의사가 원격으로 떨어져서 진료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의 데이터를 갖고 처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스토어했다가 포워딩해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뭐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원격 진료라고 이제 넓게는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환자의 데이터, 아까 뭐 당뇨 말씀하셨는데 당뇨나 혈압 이런 데이터들이 어쨌든 그 병원에 있는 서버나 어디에 이제 그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를 환자가 내원해서 볼 때 그 기존의 데이터들이 뭐 이렇게 그 환자 진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격 모니터링은 결국은 원격 진료는 아니고 환자가 이제 대면으로 진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야들이 이제 원격 진료, 원격 의료로 가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미 가 있습니다. 영상의학과에 있는 그 뭐 엑스레이 필링 같은 거는 합법적으로 지금도 이제 원격 진료가 가능한 거죠. 원격 컨설팅의 형태고 뭐 직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도 이제 사진으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내과, 안과, 정신과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야 되는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원격 의료의 현황도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얼마나 더 뭐 내셔널 레벨이냐, 뭐 에이시아 패시픽 레벨이냐, 뭐 전 세계적인 레벨이냐, 다른 나라와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스태블리시 됐는가인데 대부분이 이제 일부 이 정도 됐지만은 뭐 대부분 아직도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단계인데 이게 코로나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서 개 중에 조금 굉장히 보수적인 게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도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원격 의료가 많이 어드밴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시아 쪽에서도 조금 이제 앞쪽으로 나가 있는 쪽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가 꽤 깁니다. 1988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막혔고 그랬고요. 그래서 메르스 때 한번 이런 거를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강원도에서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이니시에이션을 해가지고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를 규제 자유 특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대리 처방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규제 특구, 규제 자유 특구를 이제 환자하고 의사 간에 이제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강원도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개 보면은 산자부나 뭐 이렇게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복지부는 굉장히 조금 컨서버티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호응한다는 모습을 보이면은 굉장히 조금 뭐 이해 단체 간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뉴트럴하게 빠지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작년도 2월부터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 처방이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이 끝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지금 뭐 원격으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뭐 위험, 뭐 어쨌든 뭐 누구로 봐서는 뭐 안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함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환자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대면으로 해도 좋겠다. 라고 의사가 판단을 하면은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는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환자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처방전을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보내주고 그럼 뭐 그 약국에서 뭐 배달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
진료가 이제 많이 이제 시행이 됐죠. 이게 뭐 조금 오래된 데이터인데 최근에 보면 뭐 한 16만 건, 뭐 60만 건, 16만 건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60만 건인가요? 예, 160만 건. 근데 보면은 흥미롭게도 대부분이 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 그러니까 굉장히 수용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의원들이. 그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수가적으로 이제 조금 뭐 또 보상을 조금 더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면 진료하고 똑같이 주거나 아니면 이제 30% 정도 가산 수가를 조금 준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라고 코로나를 겪고 이제 집에 가시지 못하고 뭐 음성 전환이 되기 전 환자 아니면은 경증의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되는데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생활치료센터 내에 소수의 의사가 있고 원격으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환자하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뭐 환자가 본인이 혈압 재고, 뭐 호흡수 재고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의사가 보고 주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그 카카오톡의 그 페이스톡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뭐 이거는 사실은 진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진료로 하면은 서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의사가 그냥 옆집에 사는 의사 아저씨가 이제 상담해 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피서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텔리헬스, 텔리메디슨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건데 얼마나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팬데믹이 보면은 뭐 한 40% 정도는 이제 뭐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뭐 일부는 원격 의료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9%, 6% 이외에는 다 이제 어떤 형태로든 텔리메디슨이 될 거고 끝나면은 돌아가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텔레메디슨이 조금 줄어들긴 할 텐데 그래도 비포 팬데믹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원격 의료가 이제 각 이해 당사자 간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되어지는 이제 원격 의료의 필요성은 이런 거죠. 뭐 의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뭐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 뭐 원양어선, 뭐 교도소, 뭐 남극,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대부분은 그 전에도 뭐 원격 의료는 아니지만은 보호자들이 혼자 와서 뭐 환자의 상태를 뭐 이렇게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거나 뭐 그런 형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산업의 발전 기반, 뭐 이제 산업 관계자나 아니면 뭐 정부나 이런 쪽으로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의료 파라다임이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의 지속 체계 지금 현재 그렇게 고령화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이 치료를 다 환자들이 병이 걸리기 전에 다 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코스트를 아껴야 되고 뭐 이런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텔레닥이나 뭐 피앙 굿 헬스 같은 뭐 이렇게 막 그 주식 올라가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텔레메디슨의 마켓을 보면은 대부분 미국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딴 데는 그 마켓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뭐 미국의 규모에 비하면 2%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이. 그리고 좀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주식들 뭐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Mercy Virtual이라는 하스피탈인데 여기는 입원실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해가지고 각과의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환자를 상대로 해주기도 하고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형태고 이게 조금 볼만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도 뭐 공공의료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지방의료원에 의사들이 많이 모자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 아까 한시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의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데 의료인 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장소가 있어야 돼요. 뭐 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의료진이어야 되고, 의사 환자 간에는 지금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되고 어떤 스페이스가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의료법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를 뭐 첫 번째는 대면 진료를 하고 두 번째는 원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원격 의료는 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이제 의사들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이제 뭐 개원가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이런 그 법적인 이슈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원격 의료가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자유로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대면 진료의 리스크하고 원격 의료의 리스크하고 똑같은 상태이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의사로서는 조금 보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뭐 소비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제 뭐 편리하다, 그리고 병원 가기가 힘들다, 취약계층이 특히 그렇죠. 근데 편리하다도 보면은 이제 뭐 노인층보다는 이제 대개 이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꼭 요구도가 분명히 있고, 뭐 1년 지나야 뭐 약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오라고 그런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의료기기 오류에 이게 뭐 내 혈압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기가 뭐 렌트를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받아야 되는데 그 의료기기가, 그 다음에 뭐 특히 노인들은 그래도 의사를 봐야 뭐 저 표정도 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내 정보가 유출될 것 같은 그러한 그 우려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원격 의료의 이용 의향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2% 이상 나오죠. 몇 년 전에 2018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인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원격 의료도 뭐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지만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료입니다. 똑같은 의료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봐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꼭 의료라는 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눈빛에서 뭐 보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진의 위험이 있는데 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똑같다.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의료 접근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어디 가나 병원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뭐 언제 환자가 넘치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환자들 뭐 지금 3분 진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뭐 시간 제한이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계속 그리고 막상 또 해보면은 그거에 비해서 그냥 오는 환자 보는 게 낫지 그렇게까지 굳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요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계들, 아까 뭐 조건 중에 하나가 뭐 시설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테크니컬 레디니스가 있고,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환자들이 다 이왕이면은 원격 의료를 하면은 대학병원 좋은 병원에 가서 하지 자기한테 오겠느냐, 1차 의료기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전문 진료 업체가 꼭 생길 것이다. 아까 뭐 멀시 버추얼처럼 대자본이 나와서 의사들 고용해가지고 24시간 365일 하면은 다 극이다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네 병원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외국하고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접근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뭐 보험 제도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각 원격 의료에 대한 단체별 이해관계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제 대한병원협회는 조금 뉴트럴하죠. 이제 뭐 의사협회보다는 조금 해보는데 이제 대면 진료 원칙이 돼 그다음에 뭐 안전성,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해보자는 거고 대한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고 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협회도 조금 반대고 약사협회도 조금 반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뭐 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원격 의료가 진짜 풀 체인이 되려면은 원격으로 환자를 보고 그 다음에 처방이 원격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게 뭐 원격으로 뭐 드론이 뭐 배달이 되든 어쨌든 뭐 쿠팡이 배달을 하든 이게 돼야 되는데 또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약국의 종로에서 오는 약이나 자기 동네에서 오는 약이나 뭐 종로의 약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풍부하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해 단체들의 이해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 동네 약사들은 또 그 또 대면으로 또 이렇게 또 동네 주민들 또 얘기하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표면적인 거하고 내부적인 거하고 조금씩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처방전 같은 거 이제 환자분한테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에 넣어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또 약사들이 굉장히 또 싫어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이제 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결국은 정부가 단일 보험회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학이 원격 의료가 안 들어가면 원격 모니터링이 안 들어가면 미래의학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앞으로 인구 구조가 병원에서 있지 않고 집에서 재택 의료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돌파구가 생기고 뭐 기계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사실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갖고 뭐 이렇게 회사가 하나 둘 이상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고 그래서 기계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험에서 재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너무 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그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도 보험 등재가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대부분 안 되고 그래서 외국을 먼저 나가고 싶어도 레퍼런스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너네 나라도 안 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산업계도. 그리고 이제 조금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기업이 있으면은 원격 의료를 도입하는 제일 큰 이유가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원격 의료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부담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잘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수가가 워낙에 조금 저렴하니까 이게 효용성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 유인책도 없고 아무도 지금 뭐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건 이제 소비자들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수가가 어떻다는 거고 도입 장벽이 뭐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원격 의료의 도입 장벽이라는 거는 규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고 지불 모델이 조금 부재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교육하고 미리 예방하고에 대한 수가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ee for service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많이 보고 많이 검사하고 그래야 이제 뭐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환자를 잘 관리해서 이분이 당뇨가 안 생기게 한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불 구조가 이제 뭐 바뀌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도 많이 무너져 있는데 결국은 원격 의료가 도입을 하려면은 1차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구조가 굉장히 계속 반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 1차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원격 의료를 도입했을 때 과연 더 손익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효과의 평가에 대한 거를 미리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규제 개혁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의료법하고 용어도 조금씩 틀리고요. 상황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가이드라인, 의무사항, 뭐 보험, 뭐 의사들의 뭐 오진에 대한 보험 이런 것들도 다 프로텍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생각같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너무 이제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뭐 너무 이제 엉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성 그리고 앞으로에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영리병원이라는 게 있지가 않는데 원격 의료 이퀄 영리병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가버리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 좀 이제 쉬운 것부터 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의료 취약계층은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리고 만성질환 모니터링부터 풀고 그다음에 뭐 단순 재처방 같은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1년, 2년 돼도 약 처방 안 바뀌는 사람들은 좀 하게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것들 뭐 남성의학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료 지금 뭐 의사 수가 모자르고 뭐 그거 갖고 굉장히 디베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병원 간에 원격으로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개원가와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 간에 상생하는 원격으로 모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단순한 혈압, 당뇨 같은 거는 대학병원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의사들의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백업을 하는 방법을 하고 그 개업가들과 같이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들 뭐 지불 모델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 질 저하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해야 되고 뭐 우리 의료계에서는 뭐 기승전 수가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수가와 관련이 됩니다. 이게 모티베이션이 없으면은 이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대표적으로 팩스 같은 게 그러니까 영상의학이 지금 필름이 없지 않습니까? 다 엑스레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엑스레이를 컴퓨터에 넣으면은 수가를 더 줬어요, 무조건. 그 팩스를 빌드업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다 하게 됐죠. 그게 그 기반이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필름이 없어지게 된 건데 여기도 뭐 하고 싶으면은 그런 유인책이 없으면은 지금 할 이유가 없다 굳이. 그다음에 이제 뭐 지불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이건 존스 홉킨스에서 하는 건데 모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스피탈 앳 홈 이랍니다. 이게 뭐 병원에 오래 아까 이병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뭔가 케어를 받고 수술도 하고 나서는 집에서 케어받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의사가 방문 진료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매일 갈 수는 없는 거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재택 진료를 통해서 원격 의료가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기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그 화상진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대학병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스트오피 케어 환자들이라든가 이제 입원해서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4월 15일인데 뭐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렇게 조금 많이 해보려고 이 기회에 이제 막 이렇게 장비도 지원하려고 그러면 이제 의협에서 이런 문자가 옵니다. 전 뭐 이렇게 원격 의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거에 적극 협조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 조금 스탠스가 조금은 바뀐 거는 같습니다. 이제 의협 집행진도 바뀌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원격 의료는 비대면 환경 등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비전문가나 대형 중심이 아니라 의협이 주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반대다. 근데 어쩔 수 없으면은 의협이 주도하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변화는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장난삼아서 한 건데 뭐 추이닷컴이라고 이제 강아지들 뭐 이렇게 뭐 주고 약 주고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원격 진료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강아지들도 하는데 아마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 그럽니다. 사람만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이 우리 여기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 개념 정의 그 다음에는 되게 이제 스테이크홀더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부터 해야 그 정책이 잘 계획대로 또는 의도대로 작동할 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늘 이해 당사자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책 수립할 때의 그 마땅한 절차인데 그 이해자 관점에서 전체를 잘 조명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고 최근 트렌드,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잘 정리해 주셔서 이슈가 아주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인센티브 메커니즘이고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원의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보 같은 신화 중에 하나가 병원을 비영리화한다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의견이 다르지만 그리고 바로 이제 의료수가 제도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피고 그것도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해야 피를 주는 체제로 돼 있고 제가 서울대병원이 한참 전자상거래 할 때 이 의료 기기나 약 뭐 모든 것들을 싸게 사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싸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싸게 사면 큰일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왜 그렇게 비쌌냐 그러고 그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트에다가 일정의 마진을 붙여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싸게 사면 안 되는 제도를 우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전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쪽 사실은 이쪽에서 문의안입니다. 문의안인데 저한테 또 토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냥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래서 그냥 여기서 토론문 쓴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번 이거 토론 준비하면서 이제 신문 자료라든지 또는 이제 보고서 나온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보면서 제가 조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교수님 백남종 교수님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의 다 이제 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나 또 당연한 말씀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또 뭐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토론을 준비를 조금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만성병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성 질환자 이게 이제 증가하면서 점점 원격 의료가 이제 성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뭐 객관적인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벌써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어서 원격 진료가 모바일 앱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모바일 헬스를 넘어서 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환자 관리 서비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상 내원, 그리고 개인 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시장이 이미 세분화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이 연평균 25%씩 성장해서 2019년 614억 달러에서 2027년도에는 6,59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뭐 세계에서 어쨌든 IT 강국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 제약과 의료계 반발로 인해서 이제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을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외국 사례를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좀 워낙 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좀 틀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2020년 3월 6일부터 한시적으로 이제 메디케어의 원격 의료를 이제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메디케어 원격 의료 형태는 이제 메디케어 원격 의료, 그 다음에 가상 내원, 온라인 환자 포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 텔라닥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주 큰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스칸디네비아 국가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인구도 좀 작고 또 이제 인구 밀도도 좀 낮은 이런 특징이 좀 있지 않을 그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이제 회복된 나라인데 이 토론문 이제 이게 이제 최근 조금 이제 완전 최근 이제 그 보도라기 아니고 이제 이제 작년 이때 걸 이제 주로 보면 영국 NHS에서 1차 병원의 진료를 웬만하면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NHS는 가벼운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은 스마트폰 앱 기반을 한 이제 AI 원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대응하고 약물 처방은 제휴된 약국을 통해 처방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조금 특징은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영국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 휴마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지금 환자 이제 원격 의료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독일이 상당히 원격 의료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걸 조금 찾아보니까 독일은 2010년부터 의료의 디지털화를 준비했고 2015년도 이제 이헬스 계제제라고 하는 이헬스 법이 이제 통과되었고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앱을 기반으로 처방을 시행하는 등 원격 의료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2019년도 11월 7일 날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원격 의료 이용을 장려하고 법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에게 치료 목적의 10개 항목 디지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저위험 의료기기이며 주요 기능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피보험자는 디지털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이 원격 의료의 뭐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전자 의료 카드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자 처방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앱 처방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약품 같은 경우에도 택배로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전자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환자가 원하면 종이에 인쇄된 처방전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이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진료를 합법화해서 의료보험 이제 한 70%까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이미 지났는데요. 노인복지시설과 의사가 부족한 모든 지역에 원격 진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이제 의료 사막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비대면 진료를 권장하기 위해서 원격 의료 서비스 적용 규제를 2020년 5월 30일까지 이제 완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는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 또는 합병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지 않고 우선적으로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의사 부족으로 정부 공인 간호사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 원격 의료 서비스 플랫폼 이용률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4년도 법 개정으로 스마트폰 앱이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구로 승인이 되었고, 2015년도 원격 의료를 전면 도입한 일본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도 지원하고 원격 약 제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원격 의료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의료 행위를 의미하며, 현재는 원격 의료 대신에 온라인 진료라는 용어로 이제 통일하고 있고요. 그 일본은 이제 최근 의료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해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치료를 거쳐서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2월 17일부터 우리나라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네이버 라인이 소니 계열사인 M3와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라인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보시면, 중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미 이제 그 원격 의료 지원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온라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국무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원격 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기초로 온라인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본격적인 원격 의료 보급이 시작되었고, 2018년도에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과 접목시키고 원격 의료와 의료 보장 체계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온라인 진료 관리 방법 등 3개 규범화 정책을 통해서 구체적 관리 기준을 구축했고,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당국은 병원의 원격 의료를 최대한 활용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시면, 뭐 교수님 벌써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2000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 20년 동안 시범 사업만 계속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실정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한정하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에도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낮은 수가로 인한 병의원 도산, 의료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의사 환자 간 원격 치료를 반대하고, 국회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범사업만 하는 나라가 되어서 선진국 가운데 원격 치료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로 전락했고, 작년 2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전화 상담과 처방 등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 원격 치료의 패러닥스라고 이렇게 뭐 좀 써봤는데요. 이걸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는 지금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미 또 외국에서는 이제 진출해서 원격 의료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내 교정 시설에서도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에도 다 나왔지만은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방문하실 때 원격 협진 시연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하고도 이 헬스 마스터 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도 했고, 우즈베키스탄하고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협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해당 국가들의 병원 정보와 원격 진료, 빅데이터 시스템 등에 한국 정부와 의료기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한 것이 2005년도 안양교도소에 교정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원격 진료를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이제 보도를 보니까 독일에서도 이게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참 해볼만하다 이렇게 해서 독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안양교도소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원래 최근에 기존에 그러니까 7개 교정시설에 원격 의료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6개 교정시설이 이제 추가가 되어가지고 53개 이 교정시설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보도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네이버가 이제 라인 헬스케어로 해외 원격 진료 사업에 진출했고 삼성이 영국에도 진출하고 등등등이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의료계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병협과 이제 의협이 조금 이제 갈등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좀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우리가 뭐 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이렇게 먹거리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이걸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적에 하나하나를 아주 이제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방식도 있지만 우리가 의료보험을 통폐합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 한꺼번에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원격 진료 문제도 정치권에서 좀 누군가 총대를 메고 한다면 작은 문제는 이제 나중에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격 의료 확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뭐 버틸 수 없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수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 수가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의료계의 불만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도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그 소비자 주권의 이제 입장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이 소비자 주권의 강화라는 측면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뭐 그런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족인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시원 시장이 이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이때 이제 그 오시원 시장은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면 이 건강 관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그 스마트워치의 이제 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의료계에서는 이제 스마트워치 이거 원격 의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지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전향적으로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두서없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금년 1, 4분기에만 이 원격 진료의 벤처 캐피탈 회사 투자 금액이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열기가 불고 있고요. 2020년에 미국의 메디케이드, 메데이드 데서 원격 진료 지원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질병이나 질환의 종류들을
50개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레귤레이션이 규제 혁파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걸 하려면 그 전에 팬데믹 이전에 금지됐던 것들이 신속하게 2020년에 다 허용하는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좀 역설적인데, 저는 이 우리나라의 팬데믹이 이제 어떤 고난이 많으면 그것들을 그 전까지 못했던 걸 하는 돌파구 모멘텀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원격 진료 이렇게 하면 이해 당사자들 싸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아주 심각한 현안이 뭐냐면 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보면 고령자 자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또 80% 이상이 우울증 환자들이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와서 추진해야지, 원격 진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 당사자 쌈 붙여가지고 나가는 해결이 안 된다. 이제 팬데믹이 다른 나라가 다 그거 모멘텀을 잡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래서 더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아닌가. 그 격차의 현실을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라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비대면 진료랑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이제 최초로 진행을 하고, 현재 가장 많은 환자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의 가치 자체를 결국 의사, 약사, 환자분들께서 물리적 거리를 더 쉽게 연결함으로써 더 편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이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20년 3월에 과거 그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이 많이 되었고, 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사실 많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이게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전화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셨을 때, 저희는 코로나 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뭐 대구 지역에 있는 환자분들의 그런 코로나 확진을 막고 또 병원하고 약국의 수입을 좀 증진시키는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기술 개발을 거쳐서 뭐 네이버 펀드라던가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아니면 미래에셋 등으로부터 저희가 투자를 받고, 현재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네이버 펀드가 투자한 유일한 원격 진료 회사로서 빠르게 국내에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개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분들께서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급여 처방까지만 하면 160만 건이 이루어졌고, 비급여 처방까지 포함하면 한 180만 건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적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서비스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가벼운 복통이나 감기, 뭐 야간에 진료받으시는 환자분들부터 이제 리피트 처방, 반복 처방 환자, 그리고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당뇨부터 뭐 탈모, 비아그라, 여드름과 같은 이제 비급여 환자들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비대면 진료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뭐 연간 9%씩 대면 시장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 1인당 연간 진료 횟수가 17회로 OECD 평균의 3배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는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가는 국민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을 이제 장기간 대기를 한다라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병원까지 이동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의대 출신의 이제 스타트업 창업가인데,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의료봉사센터에서 한 3년 전부터 한 1000시간 정도 봉사를 하면서도, 사실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장애인분들은 사실 비대면 진료나 의약품 배송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의 시스템과 이제 봉사를 하면서 1분 진료를 보기 위해서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반차를 써야 된다는 거라던가, 또 배를 타고 또 육지까지
약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되는 그런 도서 지역의 환자분들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플랫폼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도 그냥 전화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결제 같은 것도 아마 계좌번호를 환자분께서 전화로 눌러주시고 이제 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실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 이제 닥터나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격 진료를 시작하고자라고 했었던 것은 이 한시 허용이 되기 이전부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감염법 예방이라는 법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라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됐지만, 사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법 예방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환자분들에게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 즉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임시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이후에도 운영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목적이 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나우는 현재 이제 비대면 진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배송까지 저희가 함께 해주고 있고, 현재 누적 이용자 30만 명, 또 누적 진료수 처방전 기준으로 저희가 10만 건을 저희가 발행을 했으며, 의료 관련된 소송이나 사건은 현재 0건으로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성과로는 현재 대면 진료의 30%를 차지했던 이 대사증후군, 즉 평생 동안 약을 반복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반복 처방의 환자분들의 이용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미 G7의 모든 국가, 그리고 OECD 국가의 29개 국가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원격 진료를 시행하셨고, 또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에 원래는 14%씩 연간 성장률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38%로 그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달 나온 딜로이트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대면 진료 대비 5%가 올해부터는 이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될 것이라고 글로벌 전체가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미국의 텔리다, 중국의 피안구 닥터, 일본의 라인 헬스케어, 우리나라가 이제 원격 진료 의약품 배송 산업에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해외에서는 배달비까지도 이제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작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님께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는 상급 종합병원 12%, 의원급이 55%로 의원급 수요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도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산업계, 의료계 많은 분들하고 지금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사실 제 손을 붙잡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순회를 해주시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역설을 같이 해주셨고, 또 현재는 지속적인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도 신청을 하고 있으며,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복지부 장관님께서 이제 재해국민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임시허가를 이제 내주실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다양한 스타트업 업계와 함께도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그런 것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제 많이 빠르게 원격 진료의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많은 소비자분들의 변화의 요구를 이제는 저희도 받아들여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국회, 의료계, 학술계, 산업계, 소비자 간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 비대면 진료 체계에 큰 혁명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정확한 답은 없는데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이 정부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원격 의료를 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다고 다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부가 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이제 조금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창조 경제하면서 이제 이게 넘버 원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타겟이 된 셈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드라이브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의사가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또 갑자기 또 다른 편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계속 이제 탑다운으로 끌고 가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의료계하고 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좀 못 걸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결국은 바텀업으로 그 소비자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이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맞춰서 이제 정부가 어쨌든 그 인센티브나 당근을 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된다 한들 지금은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는 굳이 이거 안 해도 환자 보는 게 더 나은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한들 안 하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꼭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면 하게 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게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계속 탑다운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하려면은 계속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잘 활성화가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1988년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근데 여태까지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안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아무도 답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되게 익숙해 있고 우리나라가 또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낮춰왔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런 분 쪽에서는 불편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 전체에서 그 소비자의 선택이나 또 아까 접근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 거고 프라이버시가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특히 뭐 프라이버시가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접촉을 회피하시는 분도 많이 요즘은 이제 또 그게 많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분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그 다양한 수요가 있고 다양한 선택이 있을 때 사회가 효율화되고 거기서 산업도 발전하고 국민의 후생도 높아진다는 인식이 돼야 되고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들한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와 개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정치적인 핑계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있을 때 의견을 듣고 국민 전체 입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합의 민주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컨셉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조금은 우리는 달리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특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잘 저희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가지고 좋은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